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5월의 영화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6월 다 돼서 5월의 영화 하는 주인장 여기 있습니다. 5월에는 개인 사정상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달의 영화를 좀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영화들 중에 좋았던 영화들만 간추려서 볼 5월의 영화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달팽이의 회고록,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패니키한 스킴, 그 자연이 내게 뭐라 하니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달팽이의 회고록의 주인공은 크게 두 명으로 볼 수 있는데 여자인 실비아와 남자인 길버트가 있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이고 둘의 연대감이 중점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둘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연대를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실비아는 입이 갈라진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길버트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오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성격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실비아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독서를 즐깁니다. 길버트도 독서를 좋아하지만 둘의 독서 취향은 좀 달라요. 길버트는 대중적이고 조금 남성적인 마초적인 그런 독서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여동생인 실비아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혹은 좀 소설 위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실비아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괴롭힘을 받게 되고 이러한 괴롭힘을 길버트가 도와주면서 오빠와의 연대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길버트의 성격을 보자면 굉장히 회의주의적이게 나옵니다. 그를 표현한 대사가 실비아의 대사인데 실비아는 컵에 물이 반만 있어도 와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의 오빠인 길버트는 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정형적인 회의주의자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쌍둥이가 나왔을 때 출산을 하던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고 아빠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 아빠도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남매를 잘 기르려고 감초 젤리를 먹으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아빠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었는데 이 수면무호흡증을 남매가 박수를 치면서 깨웠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아빠가 또 숨을 쉬지 않고 아무리 박수를 쳐도 아빠가 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마저 두 남매를 떠나게 되고 보호자가 없었던 남매는 마치 악마적으로 그려지는 아동보호국 사람을 통해서 찢어지게 되는데 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 둘의 환경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실비아는 호주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의 양부모들은 개방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실비아를 무관심하게 대하기도 하고 애정어리게 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지 못한 실비아는 점점 고립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상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 도둑질도 막 궤도키드처럼 유명한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에 관련된 사소한 것을 가게에서 훔치는 것으로 발현이 돼요. 여기서 달팽이가 나왔는데 이 달팽이와 관련된 물건을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실비아가 느낀 그런 외로움, 고립감, 우울감 등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실비아는 길버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길버트는 어느 사과 농장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농장주가 사이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 교주는 남편이었고 그를 강력하게 서포트해주는 아내가 있었고 거기 밑에서 거의 쇠뇌받듯이 자란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아내, 남편, 3명의 아들 그리고 자신 6명의 대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는 거의 무임금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과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 사이비 종교를 강요받으면서 이상한 자석을 또 몸에 달게 돼요. 왜냐면 그 사이비 종교 부부의 입장에서는 길버트가 굉장히 불경스럽거든요. 길버트는 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그를 회상을 할 때 항상 휴년의 냄새, 탄 냄새가 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폭력의 수단으로 불을 지른다, 방황을 한다가 아니라 타오르는 열정을 불로써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간에서 보는 그런 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종교로서 길버트는 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이비 종교 부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죠. 이 지옥불에 빠져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한 불과 비슷하게 연관을 지으면서 이 길버트가 사탄에 절여졌고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버트가 자람에 따라서 점점 실비아와는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길버트는 실비아와는 정반대 서쪽의 호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길버트와 실비아는 언젠가는 같이 살 날을 바라면서 희망을 품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이비 부부가 실비아의 결혼식에 찾아오게 되면서 길버트의 부고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길버트가 갇혀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막이 나오게 됐는데 이 길버트는 사이비 부부 아들 3명 중에 그나마 제정신이 박혀 있었던 아들 1명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 모습을 부부에게 들키게 되고 사탄이 씌었다며 즐거워하는 부부는 그 둘을 감금을 하고 전기 고문을 가하면서 정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 쇠뇌를 당하면서 자라왔던 작은 아들은 그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수능을 하게 되지만 길버트는 여기서 더욱더 저항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길버트의 반항심을 보여주는 수단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마가 이르는 가운데 이 부부가 성당의 문을 잠궈버리면서 사실상 길버트를 살해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에 실비아는 현재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려는 인생 최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부고를 들음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둘의 성격과는 정반대되는 환경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둘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고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를 실비아의 회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불행한 일들은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일단은 엄마가 자식들을 낳다가 죽었고 아빠는 수문무업죽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길버트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실비아를 많이 지지해주고 애정을 보였던 핑키라는 여성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편재한 삶을 살아가는 실비아는 굉장히 우울하고 공허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행복한 일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는 비단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도벽이 생기고 달팽이 저장 강박으로 표현되는 잘못된 방향으로도 보이지만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삶에 결정타를 주는 것이 핑키의 죽음인데요. 그녀는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시 희망을 품으면서 자신에게 크나큰 도움을 준 핑키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핑키는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으면서 극속도로 노쇠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핑키의 죽음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던 실비아도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러냐면서요. 그래서 달팽이로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 자체를 죽이기 위해서 달팽이 살충제를 마시면서 자살하려고 하지만 핑키가 장난스럽게 내뱉었던 감자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녀가 남겨준 희망적인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가 나오는데요. 핑키의 편지에는 달팽이는 천천히 앞으로 향하지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은 앞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는 실비아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죽음이 편제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충분히 나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성격과 달팽이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얻어가는 그녀를 잘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핑키의 죽음도 극복한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생각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고 단 몇 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상영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그녀의 꿈에 느릿느릿하지만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기 뒤에서 어떠한 남성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손을 들고 혹시 마법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남성의 얼굴을 본 실비아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길버트가 거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길버트는 앞문이 잠기자 2층 창문을 깨서 도망쳐 나왔던 것이고
굉장히 긴 거리를 실비아와 같이 살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헤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재회를 끝으로 달팽이의 회고록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삶이 굴곡치더라도 잘 살 수 있는지, 가끔 너무 괴롭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희망을 되찾고 어떻게 이를 극복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애니메이션 달팽이 회고록에 대한 한 줄 평은 죽음이 편재한 인생에서 괴로울 수 있지만 느릿느릿 앞만 보는 달팽이처럼 그저 그렇게 마법을 믿으며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네, 다음은 페니키안 스킴인데요. 페니키안 스킴은 주인공들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주인공인 자자 코다가 있고 그의 딸이자 상속자인 리즐이 있고 가정교사 겸 비서 겸 이중 스파이를 담당하고 있는 비욘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자면 암살 위협을 받는 코다는 일생일대의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특히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크게 돋보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의의 눈을 감고 기아를 일으키고 노예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자 코다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리즐이 이를 집어냈을 때 성경에서도 노예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니?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딸인 리즐과 같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정 보내면서 점차 교화가 되는데 이 교화 과정도 사실 코다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상으로서는 흑백으로 표시되는 저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험은 죽을 위기마다 오며 자세하게 보면 코다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을 좀 살펴보자면 심판관으로 보이는 새 아내에게 곡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곡물로 표현되는 죽은 염소의 배를 갈라보자 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코다는 여러 번의 재혼이 있었고 그 재혼 때마다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죽인 살인 혐의에 의심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으로 보아하면 코다는 아내들에게 정말로 애정이 있었고 그 애정의 표현을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은 금은보화를 보고서도 이게 뭔가요? 라고 말하며 이것을 받지 않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또 이러한 흑백 장면으로는 코다가 수갑을 찬 채 심판대에 서서 아내를 살해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코다가 받고 있는 그러한 의심에 대한 죄책감의 표현으로 보이게 되고 다른 흑백 장면에서는 리즐이 등장하면서 자신을 방치했다라는 증언을 코다가 듣게 되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자신이 무릎을 꿇으며 노예를 쓰는 것은 잘못이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세상으로 표현되는 흑백 장면에서는 코다의 죄책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에 있는 질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을 위기에서 나타난 거고 겪으면서 점점 변하는 코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자 코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사업의 성공도 아닌 딸,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50%의 갭을 자기가 쥔 채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좀 망한 것으로 보여요. 사업이 성공했으면 뭐 대궐 같은 궁전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하고 허름한 식장에서 리즐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맨 처음에 봤던 그의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독선적인 모습보다 딸인 리즐과 함께 체스를 두면서 좀 더 다정다감하고 뭔가 온화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중요함도 상기시키는 영화였습니다. 코다와 더불어서 리즐도 중점적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리즐은 코다가 9명의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하기 위해서 꽤 어린 나이에 수녀원으로 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수녀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속자가 되고 어떠한 음모로서 나온 사보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갭을 채우기 위해서 떠난 아빠와의 여행에서 그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리즐을 보자면 얼굴이 굉장히 수수하게 나오고 그녀의 단검도 좀 투박하게 보이지만 아빠와 같이 다니면서 단검이 화려하게 바뀌고 화장도 조금 진해지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그 파이프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러한 리즐의 모습을 보면서 코다도 리즐의 그런 종교적인 도덕관념에 물들게 된다면 리즐도 마찬가지로 코다의 그런 자본주의적임에 물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의 사랑을
상을 의심을 하는 딸의 포지션도 같는데요. 왜냐면 수녀원에 박아놓고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사를 집중해서 듣게 되면 아빠는 매년 수녀원에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지원을 했고,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녀의 사생활까지 보고를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코다스러운 방식이지만 이 부도덕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코다스러운 애정을 리즐에게 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리즐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녀가 함께한 여행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블랙 코미디의 장르, 스릴러적인 장르를 통해 그려낸 패니키한 스킴에 대한 한 줄 평은 우아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애정의 의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영화인 파이널 레코딩인데요. 저는 사실 제목을 좀 잘못 봤습니다. 파이널 레코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한 기록물을 보여주나 뭐 이러면서 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닉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요? 간단한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 이라는 시리즈가 갖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액션. 이 액션이 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톰 크루즈라는 이제는 미션 임파서블의 장르가 돼버린 그런 레전드급인 배우가 몸을 불살라가면서 하는 액션의 장면들이 굉장히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흔히 팝콘 무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술 영화, 장르 영화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을 들어간 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너무 좀 지루했습니다. 다양한 로케이션이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지루함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다 안 보기도 했고 이 영화만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작을 설명하는 부분은 저에게는 살짝 지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명불허전이라고 부르죠. 액션 장면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집중이 잘 되고 스릴 넘치고 긴장감 있었는데요. 저는 특히 두 가지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잠수함에서의 액션 장면이었어요. 사실 톰 크루즈가 미션을 성공할 것이고 세계를 또 구할 것이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액션 장면에서 끝끝내 그가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는 긴장감 넘치는 액션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 저는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특성은 물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그 물의 부력을 저항하는 몸의 움직임이 마치 우주에 떠있는 그런 사람의 액션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 잠수함체가 굴러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런 중력의 방향들이 저에게는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경비행기 액션씬이 있겠는데 경비행기 액션씬도 미션 임파서블 하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액션씬 중에 하나이죠. 이야, 그 톰 크루즈의 이 지구력, 근력을 볼 수 있는 장면들 중에 하나여서 굉장히 경이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악당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악당을 한 번에 탁 기절시키는 통쾌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액션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앞에서 조금 지루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씻겨주는 후반부의 짜릿함이 끝내주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한 줄 평은 졸고 있으면 깨우는 경이로운 액션과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아볼 영화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인데요. 사실 홍상수 감독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감독이죠. 저는 호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아성을 알기 때문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은근히 좀 긴장하면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앞부분은 굉장히 유쾌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극장에서 같이 봤던 관람객들의 연령층이 조금 높았는데 그분들이 다 빵빵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느껴지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청년 세대에 대한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성세대에 대한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차츰적으로 진하게 느껴지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 감독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황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세대와 그것을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는 그런 기성세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주인공을 그리는 그런 일련의 성장 드라마 혹은 역설적인 주인공들을 보여주는 뭐 사회 드라마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성장을 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등장인물이 대체적으로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화가 숨기질 않아요. 보여줄 부분을 다 보여줘요. 굉장히 고정적인 앵글로 인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대사들을 보이고 상황들을 주면서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봐봐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좀 직접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순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비단 기성세대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보여주고 그 밑에 세대도 보여주고 청년세대도 보여주면서 세대를 걸쳐서 나오는 그런 역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또 고치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를 좀 자세하게 보자면 굉장히 한국적인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외국인이 본다라고 쳤을 때 외국인은 대사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역설적인 부분, 모순적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국인들만 느낄 수 있는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연민의 무언가다 라고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동화가 나오는데 이 동화가 강조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라는 식의 회의주의적인 마인드도 그것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화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에 대한 한 줄 평은 나여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여기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허망한 것임을 그래서 비춰볼 수 있는 말들의 향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네, 5월에 극장에서 본 영화를 기준으로 좋은 영화들만 간추려서 소개하고 간단한 리뷰도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5월에 봤지만 아직 개봉이 안 된 영화도 있고 토파보기로 준비하고 싶어서 살짝씩 뺀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6월 중으로 나올 것 같아서 참 알찬 6월이 될 것 같은데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추워지고 추워서 겉옷을 껴입으면 다음날은 쨍쨍한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장마가 오고 더워지기 전에 나들이라도 한번 간단하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참,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짜로 안녕!